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끼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안골이라 불렀습니다. 안골 마을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기와지붕이 웅장하게 솟은 최부자네 대갓집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집은 어찌나 크고 넓은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12대문이 겹겹이 있어 처음 온 사람은 길을 잃기 십상이었습니다. 봄이면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요로워 보였지만 그 집안 깊은 곳에서는 매일같이 하인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엌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도 없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자라나 카문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언제나 얼굴에 엷은 미소를 잃지 않는 착한 심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남들이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무명천처럼 투박하고 마디마디가 굵어졌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밥과 반찬은 최부자네 식구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정갈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분이는 부뚜막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볼 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했는데 불꽃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고된 하루의 피로가 잠시나마 잊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록 남의 집 살이를 하며 눈칫밥을 먹는 신세였지만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꾸리고 오손도손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최 부자네 집 뒤편에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에는 쌀과 잡곡을 보관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광이 있었습니다. 그 광 안에는 어른 키만큼이나 큰 독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쌀독이라 불렀지만 흉년이 들거나 곡식이 귀할 때는 텅 비어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광에 드나들며 쌀을 퍼내 밥을 지었는데 쌀독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날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주인마님의 핀잔이 들려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배를 뱉는 식구들과 하인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빈독을 마른 행주로 닦아내며 언젠가 이 독이 쌀로 가득 차서 퍼내도 줄지 않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고 스산한 기운이 온 마을을 감싸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콰르릉거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이 괴물처럼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흔들렸습니다. 최 부자네 식구들은 일찌감치 안방과 사랑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하인들도 고단한 몸을 뉘어 행랑채에는 코드는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다음 날 쓸 콩을 고르느라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호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지붕을 뚫을 기세로 기와를 때렸고 바람은 마당의 빈 솥뚜껑을 들썩거리게 할 정도로 사납게 불어닥쳤습니다. 분이는 콩을 고르던 손을 잠시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들려왔는데 그것은 바람에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무겁고 육중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호롱불을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부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소리가 난 뒤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거나 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하는 사이 분이의 눈에 뒤뜰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분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그 그림자의 정체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갓은 이미 벗겨져 나뒹굴고 있었고 비단 옷은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가 바닥에 흙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려 하자 사내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어 분이는 그 자리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소리 내지 마시오. 쫓기고 있소. 사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긴박함은 분이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평소 겁이 많아 벌레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사내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분이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로 숨었느냐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찾아내라. 횃불을 든 관군들이 마을 어귀를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직감적으로 이 사내가 쫓기는 몸이라는 것과 만약 들키면 사내뿐만 아니라 자신과 최부자네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사람을 어디에 숨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면 금방 들킬 것이 뻔했고 헛간이나 외양간도 안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분이는 사내를 부축한 채 빗속을 뚫고 부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광 안에는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 구석에는 며칠 전에 쌀을 다 퍼내어 텅 비어 있는 커다란 쌀독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그 쌀독에 머물렀습니다. 어른 두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큰 독이었기에 사내를 숨기기에 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서요. 분이가 다급하게 속삭이며 사내를 독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목소리가 바로 담장 밖까지 다가오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독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사내가 독 안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자 분이는 재빨리 나무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낡은 바구니와 지프로 짠 멍석을 아무렇게나 올려놓아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된 독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흘린 핏자국을 없애기 위해 마당의 흙을 발로 비벼 뭉개고 빗물을 받아 바닥에 뿌려 흔적을 지웠습니다. 막 작업을 끝내고 숨을 돌리기도 전에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관아에서 나왔소. 썩 문을 열지 못할까. 최 부자의 잠긴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오고 놀란 머슴들이 하나둘 행랑채에서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살리는 신예를 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관군들은 흙탕물이 뚝뚝 떨어지는 신발을 신고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문을 열어젖히고 창을 찔러대며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며 집안 곳곳을 비추었고 그 살벌한 분위기에 최 부자를 비롯한 식구들은 마루에 나와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관군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최 부자에게 다가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역적이 이 근처로 도망쳤다는 제보가 있었다. 만약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내 놈의 목은 물론이고 구족을 멸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최 부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관군들은 막무가내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척하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관군 2명이 부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분이는 짐짓 놀란 척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기 숨은 놈 없느냐? 관군이 쏘아붙이며 부엌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솥뚜껑을 열어보고 찬장을 뒤지던 그들의 눈길이 이내 부엌 옆에 붙어있는 광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내칠 것만 같았습니다. 광문이 열리고 관군들이 횃불을 들이밀자 광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기괴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분이는 제발 그들이 쌀독 뚜껑을 열어보지 않기를, 빗소리가 사내의 숨소리를 감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관군 중 한 명이 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쌀독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독 위에 쌓여있는 멍석과 바구니를 칼집으로 툭툭 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려는 듯 손을 뻗는 순간 밖에서 다른 관군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저쪽 대나무 숲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놈이 저리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독 앞에 서 있던 관군은 멈칫하더니 하난 쥐새끼 같은 놈, 거기 있었군 이라 중얼거리며 급히 광을 빠져나갔습니다.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소리와 함께 대문 밖으로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관군들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식구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머슴들도 투덜거리며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온몸이 땀과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주위가 완전히 잠잠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광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광 안으로 들어선 분이는 쌀독 앞에 섰습니다. 독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짧은 사이에 숨이 막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독 위에 올려두었던 멍석과 바구니를 치우고 나무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호롱불 빛이 독 안을 비추자 웅크리고 있던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갔소? 사내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갔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사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독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분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찬밥과 물을 표주박에 담아 다시 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많이 시장하실 텐데. 독 안으로 밥과 물을 건네주자. 사내는 허겁지겁 그것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체면도 잊은 채 밥을 먹는 사내의 모습에서 그간의 도피 생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가 느껴져 분이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습니다. 사내는 물을 들이켜고 나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 옷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분이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사내의 진심 어린 말에 분이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새벽이 오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밤이었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광바닥에 앉아 쌀독 안에 숨은 이름 모를 사내를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긴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빗물 떨어지는 처마 밑으로 깊은 어둠이 깔리고 쌀독 안의 사내와 독밖에 하녀는 그렇게 숨죽인 채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안골마을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밤새 몰아친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고 개울물은 붉은 황토색으로 변해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네 집 마당에도 나뭇가지와 기왓장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 진을 치고 있는 관군들의 동태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관군들은 여전히 핏발선 눈으로 마을을 오가며 지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호패를 검사하거나 짐꾸러미를 뒤지며 사라진 역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걸어 잠근 채 헛기침 소리만 낼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인들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몸을 놀렸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온통 대문 밖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분이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지어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뒤뜰 광 속에 있는 쌀독에 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밤새 사내가 추위에 떨지는 않았는지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러 가는 척하며 광 근처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 감히 문을 열어볼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다른 참모들과 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특히 안방마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월이가 매의 눈으로 하인들을 감시하고 있어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분이는 타들어가는 속을 냉수로 달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짓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나가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야 분이에게 잠시 틈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남은 누룽지와 숭늉을 표주박에 담고 행주 치마 속에 몰래 숨겨 조심스럽게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마당에는 머슴들이 쓰러진 나무를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월이도 안채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재빨리 광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쌀독 뚜껑을 살짝 열자 사내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산한 눈으로 분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열기가 가라앉지 않아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만은 어제보다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분이가 건네는 누룽지를 받아든 사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은 좀 어떻소? 관군들이 아직도 마을에 있소.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마을 입구와 뒷산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집안에도 수시로 들이닥칠 기세라 꼼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내는 굳게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누룽지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착한 처녀와 집안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상처를 살펴보고 싶었지만 인기척이 들리는 듯하여 서둘러 광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분이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마다 틈틈이 물과 주먹밥을 날랐고 밤이면 몰래 깨끗한 천과 소금물을 가져다가 사내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사내의 체력은 짐승처럼 강인하여 변변한 약도 쓰지 못했는데도 사흘이 지나자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내의 회복이 아니라 집안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치 빠르고 시기심 많은 하녀 월이의 의심 어린 시선이 분이를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이는 본래 일하기를 싫어하고 남의 허물을 잡아내는 것을 즐기는 성격으로 주인마님에게 아부하여 편한 일만 골라 하는 탓에 다른 하인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며칠 전부터 분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근면 성실하여 꾀를 부릴 줄 모르는 분이가 자꾸만 부엌일을 하다 말고 뒤뜰을 서성거리거나 식사 때가 아닌데도 음식을 챙겨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이가 몰래 음식을 훔쳐 먹는다고 생각했으나 훔쳐 먹는 것 치고는 표정이 너무나 비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월이는 혹시 분이가 머슴 중 한 명과 눈이 맞아 몰래 정분을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인마님께 고자질하여 점수를 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월이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이가 부엌에서 찐 감자 두 알을 훔쳐 행주치마에 감추고 광으로 향하는 것을 월이가 목격했습니다. 월이는 소리 죽여 분이의 뒤를 따라갔고 분이가 광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광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안을 엿보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월이의 어깨를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어마나 월이는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고 엉덩방아를 다스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올려다보니 그곳에는 이 집에서 뼈가 굵은 나이 지긋한 찬모 할머니가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월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네 인연. 안방마님께서 찾으시는데 여기서 못을 하고 자빠졌느냐. 일하기 싫어 뺀질거리는 꼴을 보니 매가 야기로구나. 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광 안에 있던 분이도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월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할머니, 분이가 자꾸 광에 들락거리는 게 수상해서 월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잔말 말고 어서 안채로 가보거라. 분이가 광 청소를 하든 낮잠을 자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할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월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할머니는 광문을 향해 잠시 복잡한 눈빛을 보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분이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그릇 닦는 일에만 열중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의 시선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분이, 너 이 집에서 산 지 얼마나 되었지? 분이가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12해가 다 되어갑니다. 할머니는 마른 행주로 솥뚜껑을 닦으며 무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알 만큼 아는 아이니 긴 말 안 하마.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네 목숨보다 중한지 잘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게다. 할머니의 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거나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이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분이가 광에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이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분이를 아끼는 마음과 더불어 이 집안에 피바람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사내뿐만 아니라 자신을 아껴주는 할머니와 집안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분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밥상을 차려들고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 뚜껑을 열자 사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축 없이도 혼자서 독 밖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분이가 차려온 밥상을 내려놓자 사내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광안을 채우는 무거운 공기만이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동안 신세가 많았소.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 오늘 밤 안으로 떠나야겠소. 분이는 예상했던 말이었음에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더 계시면 분이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더 지체하다가는 낭자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요. 낮에 늙은 하녀가 하는 말을 엿들었소. 그녀의 말이 100번 옳소. 지금 떠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요. 분이는 더 이상 그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집신 한 켤레와 주먹밥 2덩이, 그리고 물이 담긴 호리병을 보찜에 싸서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가시는 길 험할 텐데 부디 몸 조심하세요. 관군들이 아직 곳곳에 깔려 있으니 산길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내는 보찜을 받아 어깨에 메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으로 만든 놀이개 조각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듯한 모양새였지만 그 빛깔만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 가문의 징표이자 내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요.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이것밖에 줄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살아서 뜻을 이루는 날 반드시 이것을 찾으러 오겠소. 사내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천금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얼떨결에 옥을 받아들고 멍하니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딱 10년만 기다려 주시오. 강산이 변하기 전에 내 반드시 낭자를 찾아와 이 은혜를 갚으리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 주시오. 그것은 기약 없는 약속이었지만 분이에게는 마치 지켜질 수밖에 없는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사내는 분이의 손을 잠시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어 분이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었습니다. 고맙소. 내 이름은 훗날 다시 만날 때 알려주리다. 사내는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광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뒤뜰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담장 쪽으로 다가가더니 훌쩍 뛰어올라 담을 넘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몸놀림이었습니다. 분이는 담장 너머로 사라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만이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떠난 후 분이는 텅 빈 광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빈쌀독은 다시 차가운 어둠 속에 잠겼고 사내가 머물렀던 흔적은 지풀 몇 가닥만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가 남기고 간혹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옥감 너머로 전해지는 옥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 사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다시 돌아올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분이는 주변을 정리하고 광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캄캄한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타다 남은 재 속에서 아직 붉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숯을 바라보며 분이는 오늘 밤 있었던 일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과 달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것입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약속처럼 들려왔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 환청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고단한 하녀의 삶이 시작되겠지만 오늘 밤만은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든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잔의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관군들은 역적이 다른 고을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듣고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쓰러진 나무를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월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이를 흘끔거렸지만 텅 빈 광 안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흥미를 잃은 듯했습니다. 할머니만이 가끔 분이와 눈이 마주칠 때면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앙골마을의 가을은 깊어가고 분이의 가슴속 비밀도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쌀독 안에 피어난 꽃처럼 10년의 약속은 그렇게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고 하더니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안골마을 뒷산의 진달래는 10번 붉게 피어났다 졌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나이테를 10개나 더하며 더욱 웅장한 자태를 뽐내게 되었습니다. 코울릭의 아이들은 어느새 장성하여 밭을 갈았고 허리가 꼿꼿하던 노인들은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부잔의 집의 기와도 세월의 이끼가 더해져 검푸른 빛이 짙어졌고 마당의 디딤돌은 수많은 발길에 달아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속에서도 오직 하나.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이의 모습만이 예전과 다름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히고 고운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10년 전 그 비오는 밤, 사내와 약속을 나누던 그 순간처럼 맑고 깊은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광에 들러 텅 빈 쌀독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제는 쌀이 가득 차는 날보다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아진 독이었지만 분이에게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 사람과의 약속이 담긴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독을 어루만질 때마다 차가운 온기의 감촉 대신 그날 밤 사내의 따뜻했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하여 분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최 부자네 집안에 너그러이지 않았는데 10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소리를 듣던 가세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몇 해 거듭되면서 소작료는 줄어들었고 최 부자가 야심차게 벌였던 인삼 농사는 병충해로 몽땅 망가져 버렸습니다. 곡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였고 넉넉하던 인심도 곡간 따라 야박해져 하인들의 밥상에는 잡곡 섞인 밥조차 배불리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집안 살림이 쪼들리자 사람들의 마음도 팍팍해져서 작은 실수에도 고성이 오가고 서로를 탓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 활기차고 풍요롭던 대갓집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쇠락해가는 기운만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이를 딸처럼 아껴주던 늙은 참모 할머니마저 새해 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분이의 손을 꼭 잡고 사람은 언젠가 제 몫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게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분이는 드넓은 최부자네 집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이 오직 가슴속에 품은 옥놀이개 조각 하나만을 의지하며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밤이면 남몰래 옷땡 깊숙이 숨겨둔 옥을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혹시나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지 약속을 잊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되뇌어 보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것은 다름 아닌 월이었는데 그녀는 이제 안채와 부엌을 오가며 하인들을 호령하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월이는 나이가 들수록 욕심과 심술이 더덕더덕 붙어 아랫사람들을 쥐 잡듯이 잡으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특히나 10년 전부터 눈의 가시처럼 여겨온 분이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분이가 조금이라도 쉴라치면 팔자가 늘어졌다며 비아냥거렸고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주인집 망해가는 꼴을 보고 싶어 환장했느냐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월이는 분이가 늙은 처녀가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이 집에 붙어 있는 것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재물을 빼돌리기 위함이라 의심하며 호시탐탐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더위에 지쳐 잠시 숨을 돌리려고 허리를 펴다가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 오던 주머니 끈이 풀리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빨래를 헹구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옷댐 사이로 옥놀이개가 미끄러져 나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돌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맑은 옥 부딪히는 소리는 조용한 오후의 정적을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옥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월이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월이가 득달같이 달려와 분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손을 감추려 했으나 억센 월이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월이는 분이의 손을 강제로 펴게 했고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옥놀이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반쪽짜리였지만 그 세공의 정교함이나 옥의 빛깔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나 고위 관료들이나 지닐 법한 귀한 물건이 하녀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에 월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움은 곧바로 사악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분이를 쫓아낼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인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감히 주인마님 패물을 훔쳐 이 도둑년 월이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분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누구도 하녀가 이런 귀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월이는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며 소리쳤습니다. 내 것이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장 안방마님 앞으로 가자. 내년에 그 뻔뻔한 입을 찢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진 소란에 최 부자와 안방마님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이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분이를 마당에 패대기 치고는 빼앗은 옥놀이개를 주인마님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인연이 빨래하다가 품에서 떨어뜨린 물건입니다. 10년을 데리고 있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고 곶간을 털었습니다요. 안방마님은 옥놀이개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 물건이 아니다. 내 패물함에 이런 것은 없었다. 마님의 말에 월이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훔쳐온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어떤 놈하고 놀아나서 받은 정표일지도 모르지요. 어느 쪽이든 인연은 부정한 년입니다. 최 부자가 헛기침을 하며 엄한 목소리로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분이 너는 듣거라. 이 물건은 예사 물건이 아니다. 네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귀한 옥이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바른 대로 고하면 용서할 수도 있으나 거짓을 고하면 관아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할 것이다. 분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역적 누명을 쓰고 쫓기던 사내에게 받았다고 말한다면 사내는 물론이고 자신을 거두어준 최부자 집안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내가 성공해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쫓기는 신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을 여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할까. 최 부자의 호통이 떨어졌지만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귀한 분께 받은 선물입니다. 분이의 애원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하녀가 귀한 분께 선물을 받았다면 필시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훔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월이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보세요. 대답 못하는 꼴을 필시 구린 구석이 있는 게지요. 이런 부정한 년을 집에 두면 집안에 우환이 닥칩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최 부자는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를 아꼈기에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분이를 더 이상 감싸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흉흉해진 민심 때문에 작은 의심도 크게 부풀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가 끝까지 입을 다무니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일단 이 아이를 광에 가두어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사또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머슴들이 다가와 분이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분이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사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머슴들에 의해 끌려간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그 사내를 숨겨주었던 바로 그 뒤뜰의 광이었습니다. 분이는 캄캄한 광 안에 내동댕이 쳐졌고 밖에서는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분이의 운명을 가두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분이는 텅 빈 쌀독을 더듬어 찾아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자신이 누군가를 이곳에 숨겨주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 되어 이곳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독의 차가운 표면이 등에 닿자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살아계실까? 분이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약속한 10년이 바로 올해였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고 남은 것은 도둑이라는 누명뿐이었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빼앗긴 옥 놀이개가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을 쳤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가 돌아와도 자신을 알아볼 증표가 없었고 자신이 그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분이를 집어삼킬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한 가닥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부자네 집안의 소란과는 별개로 마을 밖 세상에서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다녀온 보부상들이나 주막에 들르는 나그네들의 입을 통해 놀라운 소문들이 안골 마을까지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게, 들었나? 한양에 큰일이 났다는구먼. 글쎄, 임금님이 바뀌었다지. 뭔가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났던 왕족이 반정에 성공해서 새 임금이 되셨다네. 그럼 세상이 뒤집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나라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이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떴습니다. 광의 작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별빛을 바라보며 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관아로 끌려가 문초를 당하고 옥에 갇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은 두려움에 떨렸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킨 침묵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운 듯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분이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부자네 대문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로 사람을 보내기도 전에 뜻밖의 손님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이를 잡으러 온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둥둥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깃발을 든 군사들이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우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가마가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당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길가에 엎드려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행렬은 곧장 최 부자네 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최 부자는 버선발로 뛰쳐나와 대문 앞에 엎드렸고 월이를 비롯한 하인들도 영문을 모른 채 마당 구석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엄영이후 선두의 선관리가 우렁차게 외치자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역적 모의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집안의 누군가가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10년 전 귀한 손님을 모신 적이 있다 들었다. 그 은인을 찾으러 주상 전하께서 친히 행차하셨다. 그 순간 광 안에 갇혀있던 분이의 귀에도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우렁찬 외침. 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상 전하. 10년 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굳게 닫힌 광문을 바라보는 분이의 눈에 왈칵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녀에게 드디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의 기다림, 그 긴 인내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위험 있는 나팔 소리가 멈추자 최 부자네 집 앞마당에는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죽였으며 마당에 엎드린 최 부자와 식구들은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오색찬란한 가마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드디어 그 안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붉은 골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선관을 쓴 그는 더 이상 10년 전 비를 피하던 초라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어깨와 깊어진 눈빛은 범접할 수 없는 왕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가 마당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옛 추억을 더듬는 듯한 아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려와 흙바닥을 딛고 섰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길을 트자 왕은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가 나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장은 고개를 드시오. 내가 이곳을 찾은 것은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10년 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찾기 위함이오. 최 부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으나 왕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왕은 주위를 둘러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 부엌일을 보던 아이가 있을 터인데 그 아이는 어디에 있소? 내게 쌀독에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주먹밥을 챙겨주던 그 고마운 손길을 잊지 못해 이렇게 찾아왔소. 왕의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뒤에서 엿듣던 월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왕이 찾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아 광에 가두어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였고 안방마님 역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왕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낡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광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본 왕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저 광은 10년 전 내가 몸을 숨겼던 곳이 아니오. 어찌하여 저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이오. 그때 눈치 빠른 내관이 최 부자 앞으로 다가와
안방 마님이 들고 있던 비단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마님은 너무 놀라 보자기를 떨어뜨렸는데 그 안에서 반쪽짜리 옥누리개가 굴러나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왕은 그 옥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며 단숨에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떠나던 날 그 여인에게 징표로 남겨준 것이오. 이것이 왜 여기 나와 있어? 왕의 추상 같은 물음에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사실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그 아이가 이 귀한 물건을 훔친 줄로만 알고 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최 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은 호위무사들에게 광문을 열라 명했습니다. 무사가 칼집으로 자물쇠를 내려치자 챙그랑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삐그덕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어두컴컴한 광 안으로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빛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한 행색으로 쌀독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분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분이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었지만 왕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맑고 선한 기운만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왕은 골룡포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분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낭자, 나를 알아보겠소. 10년 전 비 오는 날 밤 쌀독에 숨어 목숨을 부지했던 그 사내여. 내 약속대로 10년 만에 낭자를 찾으러 왔소. 왕의 따뜻한 목소리에 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돌아오셨군요. 살아계셨군요. 분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간의 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품에서 옥놀이개를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며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머지 반쪽 옥을 꺼내어 맞추어 보였습니다. 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며 완벽한 원형을 이루자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옥이 다시 하나가 되듯 우리의 인연도 다시 이어졌소. 그동안 이 징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오. 낭자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왕은 분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분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분이를 부축하여 광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밝은 세상으로 나온 분이를 보며 왕은 최부자와 식구들을 향해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10년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약속을 지킨 귀한 사람이요. 헌데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의심하여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왕의 호통에 최부자와 식구들은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특히 월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선이 월이에게 꽂히자 월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여 모함하였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월이는 울며불며 싹싹 빌었습니다. 왕은 차가운 눈으로 월이를 내려다보다가 곁에 있던 분이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낭자. 이 자를 어찌하면 좋겠소. 낭자가 원한다면 엄벌에 처하여 그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모든 사람의 이목이 분이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월이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하고 분이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분이는 잠시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월이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왕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의 억울함은 전하께서 오신 것만으로 이미 다 풀렸습니다. 저 사람도 본래 심성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과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실수를 한 것일 겁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이의 말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얼어붙은 마당을 녹였습니다. 왕은 분이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의 뜻이 정그렇다면 내 따르리다. 허나 죄를 지은 자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법. 왕은 월이를 향해 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낭자의 자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허나 그 시기심과 못된 마음보를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화를 입을 것이다. 너는 오늘부로 이 집 안채에서 물러나 마을 밖 외딴 암자에 들어가 낭자를 위해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도록 하라. 그것으로 내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월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목숨을 부지하고 뉘우칠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왕은 긴장했던 분위기를 풀기 위해 최부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내 10년 전 낭자가 준 주먹밥 맛을 잊지 못해 먼 길을 달려왔더니 몹시 시장하오. 이 마을 잔치를 열어 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으니 준비해 주겠소. 최 부자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하며 즉시 머슴들과 하녀들을 불러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왕이 가져온 궁중의 귀한 식재료들이 풀어지고 마을 아낙네들이 힘을 합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최 부자네 집은 금세 활기 넘치는 잔칫집으로 변모했습니다. 솥뚜껑 위에서 지글지글 전이 붙여지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거나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궁녀들이 다가와 분이를 안채의 가장 좋은 방으로 모시고 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벗고 연분홍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분이는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그녀가 마루로 나오자 잔치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 줄 알았던 분이가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지자 마을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마당에 둘러앉아 임금님이 하사하신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부자네 집이 생긴 이래 가장 크고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왕은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 옆에는 분이가 다소 수줍은 듯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쌀독 속에 숨어 생사를 넘나들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왕은 술잔을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 마을과 이 집이 나를 살렸고 저 여인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지켰소. 오늘 이 자리는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한 자리니 모두들 근심 걱정 잊고 마음껏 즐기시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상감마마 만세분이, 아가씨 만세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분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고단했던 시집살이의 기억은 모닥불 연기처럼 하늘로 흩어져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인의 존재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도, 쫓겨날 뻔했던 월이도 비록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도 오늘 밤만큼은 신분과 처지를 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지만 오늘은 차가운 빗줄기 대신 은은한 달빛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비워졌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어긋났던 인연이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끌벅적하던 잔치의 열기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마을에는 은은한 달빛과 풀벌레 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멍석 위에 눕거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최 부자네 마당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왕은 분이와 함께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지난 10년간 하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분이는 궁궐의 삶이 어떠했는지, 왕은 그동안 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10년 전 비오는 날 밤 좁은 쌀독 안에서 나누었던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왕은 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며 앞으로는 절대 이 손에 찬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느덧 새벽닭이 대를 치며 아침이 밝아오자 최 부자네 집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분이가 궁궐로 떠나는 날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분이를 단장시키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10년 넘게 입었던 낡은 무명옷 대신 궁중에서 가져온 화려한 비단, 당이와 스란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옥으로 장식된 떨잠을 꽂고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으니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귀부인의 자태였습니다. 분이는 낯선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여 수줍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이제야 비로소 찾은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궁녀들의 눈빛에도 존경과 부러움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그녀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낸 그녀의 고결한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분이는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부엌과 광을 둘러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분이는 화려한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여미며 10년간 자신의 청춘과 땀이 배어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었고 손때 묻은 솥뚜껑과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분이는 행주가 걸려있는 벽을 쓰다듬으며 지난날의 고단했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렸습니다. 힘들고 서러운 날도 많았지만 이곳은 그녀가 삶을 일구고 희망을 키워온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마음속으로 부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어. 덕분에 춥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어. 이제는 안녕.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이어 분이는 발걸음을 옮겨 뒤뜰의 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텅 빈 쌀독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분이는 쌀독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차가운 독의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독은 그녀와 왕의 인연을 맺어준 중매쟁이이자 생명을 지켜준 은인이었고 10년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봐준 증인이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지. 정말 고마워. 분이는 독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독 안에서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독뚜껑을 덮으며 이제 이 독에는 누군가의 눈물 대신 향긋한 쌀과 행복만이 가득 차기를 기원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왕과 모든 준비를 마친 행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름처럼 몰려와 왕과 분이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부자와 안방마님은 대문 앞까지 나와 엎드려 배웅했고 그 뒤에는 어제 왕의 명으로 집을 떠나게 된 월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먼 발치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월이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린 용서와 화해의 미소였습니다. 월이 역시 분이의 눈빛을 읽었는지 흐느끼며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왕은 가마에 오르기 전 최 부자를 불러 하명했습니다. 이 집의 쌀독이 나를 살렸으니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오. 여봐라. 저 광의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금덩이를 내리노라. 주인장은 이 재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되 굶주리는 이웃이 없도록 널리 베풀어야 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곡식을 쌓아두고 인색하게 군다면 그때는 쌀독이 스스로 비워질 것이니 명심하라. 최 부자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왕의 말씀을 뼈에 새기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왕은 이어 마을 촌장에게도 비단과 곡식을 하사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왕의 너른 덕망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왕이 마련해준 화려한 가마에 올라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든 마을 풍경이 하나둘씩 뒤로 밀려나고 어릴 적 뛰어놀던 개울과 언덕이 멀어져 갔습니다. 길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똥이네 할머니, 순이네 아주머니, 짙게 장난치던 동네 아이들까지 모두가 아쉬움과 축복을 담아 그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화답하며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 소박하고 따뜻한 고향을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마을 어귀를 돌아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감격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앙골마을의 이런 경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최 부자는 왕이 하사한 금덩이를 받아들고는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곳간을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밀린 푼땡을 넉넉히 쳐주었으며 가난한 집에는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났던 최 부자가 변하자 집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하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월이는 약속대로 짐을 꾸려 마을 뒤편의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분이와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이는 텃밭을 일구고 산나물을 캐며 소박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가끔 마을에 내려올 때면 예전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월이를 보며 사람 팔자는 모르는 법이고 마음먹기에 따라 표정도 변하는 법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 부자네 뒤뜰에 있는 쌀독은 이제 임금님 쌀독이라 불리며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왕의 당부대로 그 독이 비지 않도록 항상 쌀을 채워두었고 흉년이 들거나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그 독에서 쌀을 퍼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독은 아무리 퍼내도 금세 다시 쌀이 차오르는 듯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왕의 신성한 기운과 분이의 착한 마음씨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 때마다 그 쌀독 쪽을 향해 절을 하며 가정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곤 했습니다. 쌀독은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옹기가 아니라 나눔과 사랑을 상징하는 보물이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안골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왕이 다녀간 마을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고을 사람들도 구경을 하러 찾아왔고 덕분에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 부자네 집은 낡은 기와를 갈고 담장을 새로 쌓아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지만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함 소리나 한숨 소리 대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 비 오는 날 밤 착한 마음씨를 가진 한 여인이 베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분이는 왕의 후궁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지내는 대신 왕을 도와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보다 수수한 옷차림을 즐겨 했으며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궁녀들과 아랫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왕은 그런 분이를 세상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여 정무로 지칠 때면 늘 분이의 처소를 찾아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옥놀이개보다 더 단단하고 빛나는 사랑의 끈이 이어져 있어 어떤 시련이나 풍파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져 칭송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이와 왕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궁궐 후원을 거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분이는 가끔 먼 하늘을 응시하며 고향 안골 마을의 쌀독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녀의 마음 한 조각은 언제나 그 낡은 광안, 텅 빈 독 속에 머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바람이 불어와 궁궐의 처마 끝 풍경을 울릴 때면 마치 안골 마을의 대나무 숲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먼 훗날 안골 마을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면 최 부자네 뒤뜰 쌀독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은 마음속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꼭 이 쌀독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쓰면 하늘도 감동하여 쌀독에 꽃을 피운단다. 너희들도 분이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가거라.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자신들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림이 구름 이불을 덮고 잠잘 채비를 하고 있고 부엉이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뭇가지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쌀독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각박해도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언젠가는 쌀독에 꽃이 피듯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저 쌀독 안에 넣어두고 뚜껑을 덮으세요. 그러면 밤새 좋은 꿈들이 그 안에서 발효되어 내일 아침에는 향긋하고 따뜻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 낡은 쌀독 하나가 빚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도 분이의 옥놀이개처럼 반짝이는 희망이 찾아들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모두들 고단한 하루 내려놓으시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세상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